다정이들과 함께하는 환경기획 지구를 지켜요. 1.5도의 미래. 미래. 네, 1.5도의 미래 매월 셋째 주에는 환경 영화를 소개받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뉴페이스 김태균 영화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뉴페이스를 또 모시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또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에 앞서서 이 1.5도의 미래 외치는 부분을 함께 맞춰봤었거든요. 네. 아주 척하면 척이시던데요? 예능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한 3, 40분이 30분 정도가 네. 아주 문제없이 잘 흘러갈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 초면이다 보니까 감독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부산에서 이제 영화를 만들고 있는 김태균이라고 하고요. 네. 98년도에 부산국제영화제 초대됐던 시인과 영감독이라는 영화로 이제 감독으로 활동을 해서 지금 부산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그럼 부산 분이셨을까요? 그럼 어디에서 계속 영도에 계셨던 거예요? 영도는 사무실이고요. 해운대 쪽에 집에 있었고. 완전 부산 토박이시네요. 그럼요. 이렇게 부산 토박이 영화 감독님과 함께 환경 영화 셋째 주에 한번 후기 받아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영화 보고 싶은지도 함께 추천을 하시면 감독님께서 잘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독님이 준비해주신 영화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다룬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작품은 얼마 전에 지금 80이 넘은 고령의 나이죠. 그래서 아마 어쩌면 마지막 작품이 될지도 모르는 네. 지금 현재 개봉작인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작품을 내놓은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거장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네. 초기 영화입니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와 모노노케 히메. 대체로 한국 분들은 원령공주로 좀 알고 계시죠? 네. 이 감독님이 마지막 작품을 내놓으셨었던 것 같은데 다시 이 마이크를 잡으신 거잖아요. 그 마이크라고 해야 될까요? 메가폰이라고 메가폰이죠. 네. 그렇죠. 메가폰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반갑기도 합니다. 네. 지브리 애니메이션은 한국 관객들에게도 친숙하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리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웃집 토토로와 같이 작품의 인지도가 참 높은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애니메이션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같은 경우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만화책으로 원래 먼저 냈습니다. 만화책인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원작으로 해서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1984년도에 개봉을 했죠. 그게 내용은 거대 산업 문명이 붕괴를 하고 1000년 후에 미래 인류가 썩은 바다, 즉 부해라는 이제 유독 물질로 덮인 세상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환경 네. 문제를 다룬 그런 작품입니다. 1984년작이라고 하니까요. 그때는 뭐 환경 문제가 좀 이슈가 덜 되었던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이미 21세기의 화두인 이 환경 문제를 좀 예견이라도 한 걸까요? 미야자키, 내가 이따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자체가 네. 항상 메시지 주제가 거의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 데뷔작이었던 작품도 그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이제 앞선 제가 줄거리 소개도 느끼셨겠지만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쩌면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까지 예견을 했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네, 왜냐하면 그 유독물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밖에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세상 속이거든요. 어떤 작품들인지 빨리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그럼 첫 번째 작품, 원령공주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모노노케 히메 원령공주는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사상을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작품이죠. 네. 내용은 1400년대, 네, 1400년대 무로마치 시대 일본이 배경인데요. 재앙신이 된 멧돼지 신이 주인공이 있는 에미시 일족의 마을을 기습을 하면서 영화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인 아시타카가 그 멧돼지 신을 사살을 하지만 그 원한의 대가로 저주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한 아시타카는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그 저주를 막기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서쪽으로 가는 여행 도중에 이제 타타라 마을이라는 곳에 다다라서 네. 그 아시타카는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과 신들의 전쟁에 끼어들게 되고 그 산이라고 하는 야생의 소녀, 즉 모노노케 히메를 만나게 됩니다. 네. 네, 바로 이 속에서
이들 사이에서 어떤 이 소녀는 아시타카라는 주인공은 그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하게 되는 그 아시타카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이 작품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이전까지 만들어왔던 어떤 거시적인 이야기들의 최종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제가 이 두 작품을 함께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은 이제 그동안 주로 환경이나 자연을 소재로 한 이야기들을 해왔고요. 그 이야기들의 일종의 결과물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이 모노노케 힘의 원령공주입니다. 네, 이 모노노케 힘에 원래는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원령공주라고도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대작을 만든 감독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물론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야자키 하야오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유명한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거장이자 세계적인 감독입니다. 지금 중장년층들이 어린 시절에 TV를 통해서 뭐 누구나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지금 네. 중장년층은 어떤 매혹되었던 애니메이션이죠. 바로 미래소년 코난. 오, 네, 알고 계신가요 혹시? 네. 그럼 연세가 나오는데. 아. 예, 이제 미래소년 코난이 이제 1978년도 작품인데 이 작품을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난 이 작품도 사실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여튼 그 이후에 어쨌든 뭐 평생의 그 이후에 평생의 파트너인 그 스즈키 토시오 그리고 타카하다 이사오 감독과 함께 그 유명한 이제 스튜디오 지브리를 창설하게 되는데요. 이제 천공의 성 라퓨타,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뭐 그야말로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작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온 회사죠. 네.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테마 중 하나가 바로 평화주의인데요. 그건 한마디로 전쟁은 그만두고 환경을 생각하자는 어떻게 보면 뭐 다소 좀 고전적이고 뻔한 공식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이 고리타분하거나 뻔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는 이유는 등장인물이 매우 입체적이고 그 단순한 주제도 재미와 깊이를 가지고 풀어내어서 높은 수준의 작품성을 가진다는 거죠. 와, 계속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셨던 감독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지브리 작품을 보면 뭔가 되게 미지의 세계를 그린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좀 메시지는 단순한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엄청 몰입해서 보다가 또 깊은 울림이 전달되면서도 이런 교훈을 주고 싶었구나 하고 결국에는 약간 좀 감동적인 마무리가 잘 되는 그런 게 지브리의 매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또 그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이 지브리를 또 찾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재밌는 여담이 있다면 조금 더 들려주시죠. 네. 우선 그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스튜디오 지브리 작품으로 알고 계시지만 지브리 작품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브리 이전에 만들었던 작품이고요. 이 작품 이후에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앞서 말했던 창립 멤버죠. 타카하다 이사오 그리고 스즈키 토시오와 함께 천공의 성 라퓨타를 제작하기 위해서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이제 토쿠마 쇼덴이라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받아서 네. 원래는 자기들 이름이 톱크래프트 스튜디오였어요. 그 회사 이름을 이제 천공의 성 라퓨타를 제작을 하면서 스튜디오 지브리로 이제 이름을 변경하고 조직을 재편해서 이제 탄생한 회사가 지금의 지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것이 지브리란 뜻은 사실은 사하라 사막에 부는 열풍을 가리키는 이탈리아어입니다. 네. 지브리는 자타가 이제 공인하는 비행기 오타쿠죠. 미야자키 하야오가 붙였는데요. 그 애니메이션 업계에 우리가 선풍을 일으키자라는 의미로 스튜디오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 원래 이제 그 말했던 지브리란 말이 그 기블리입니다. 원래는 아까 이탈리아어라고 말하는 네. 기블리인데 일본식 표기로는 이제 기블리를 기브리라고 일본 사람들은 표현을 하는데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그 기브리를 지브리로 잘못 들어가지고 네. 자기가 실수로 읽은 멸치에서 유리가 됐다고 우와. 하죠. 네. 그래서 뭐 나중에는 미야자키 본인도 나중에는 기브리가 맞는 발음이야 그렇게 인정은 했지만 네.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뭐 지브리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그냥 지브리를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뭔가 마치 홀린 듯이 네. 그래야 했을 것만 같은 그런 이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혼동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게 또 그러려고 그렇게 흘러간 게 아닐까 네. 싶긴 한데요. 그럼 원령공주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원령공주는 일본 영화의 이제 역사상에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이제 세웠어요. 그 어떤 기록이냐면 1997년 7월 12일 날 개봉을 해서 1998년 7월 12일까지 무려 1년 동안이나 상영을 하면서 일본 극장가의 역대 최장 기간에 상영을 작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 내에서 이제 1,420만 명의 관객의 동원이 성공을 했고요. 네. 2023년 현재도 일본 흥행 수입 탑 10 중에 아직도 8위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참고로 현재 1위는 한 2년 전쯤이었죠. 2년 전 한국에서도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 김열의 칼날, 무한열차. 네네네. 그게 지금 현재 1위고요. 그 또 여담으로는 이제 일본 박스 오피스 탑 10 중에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 겨울 왕국, 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제외하고 7편이 모두 자국 영화입니다. 그 중에 한 편을 제외한 6편이 애니메이션일 정도로 그 일본의 뭐 일명 재패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자국 내 재패니메이션은 자국 내에서 흥행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뭐 잠시 얘기는 좀 벗어났지만 모노노케 히메는 그 미국을 비롯한 서양권에서도 크게 극찬을 받으면서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그 목록에 영화사에 남을 걸작들과 함께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으면서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서 영화사적으로도 엄청난 족적을 남겼죠. 그래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함께 지브리 양대 최고작으로 꼽히는 명작입니다. 이 작품이 또 아바타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두 영화는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라는 영화에 상당히 영향을 줬는데요. 그 아바타 영화 속에 나비족이 사는 공간 디자인이 그 바람계곡 나우시카의 부해 속의 공간과 그리고 원령공주 속의 사슴신이 있는 공간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아주 유추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야기의 전개 과정이나 메시지 모두 두 영화와 닮아 있고요. 제임스 카메론 스스로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스스로 언급을 했습니다. 또 뭐 다른 얘기로는 모노노케 히메의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니라 사실은 주인공 이름을 딴 아시타카 전기로 네.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렇게 영화를 제작을 했어요. 근데 영화를 제작하고 홍보 과정에서 그 아까 말했던 공동 설립자인 스즈키 토시오가 언론에다가 자기 멋대로 모노노케 히메가 제목이다. 의도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몰랐어요. 그냥 이 사람 혼자서 언론에 지금 우리 작품은 모노노케 히메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야자키 처음에 이제 감독은 되게 화를 냈죠. 당신이 뭔데 내 영화 제목을 마음대로 바꿔서 언론에 공개를 했냐. 근데 화를 냈는데 자기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제목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쿨하신 감독님이시네요. 그만큼 또 이제 이 세 사람 아까 했던 이 세 명의 스튜디오 지브리의 세 명이 아주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이다라고 볼 수 있죠. 서로를 믿는 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 맘이 네 맘이고 네 맘이 내 맘이지. 맞습니다. 아주 유쾌한 일화였는데요. 근데 또 원령공주는 좀 잔인한 장면들이 숨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령공주에는 그 이전의 지브리 작품과 다르게 지브리엔 그런 장면이 사실은 없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사람 팔이 잘리고 목이 댕강 날아간다든지 아주 매우 잔인한 장면이 몇몇 장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당시 배급사에서 한국 배급사에서 낮아도 아마 12세 등급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놀랍게도 전체 관람가를 받아서 한국에서 개봉을 했어요. 네. 이제 그게 한국에서 상당히 놀라운 기록인데 미국에서조차도 PG-13 즉 13세 미만 관람 불가 등급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전체 관람가를 받아 놀랍기도 했고, 근데 이제 지금 그 공개되어 있는 플랫폼 말고 다른 이제 어떤 통신사 IPTV에서 서비스가 있는 그 VOD로 네, VOD. 잔인한 장면들이 이제 삭제된 상태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좀 잔인한 장면들은 그쵸. 아무래도 조금 걸러질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브리 작품 정말 많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다정이들도 난리가 났어요. 최경인 대대사님께서는요, 전 센과 치로의 행방불명 좋아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스테판 월꿈님께서도 센과 치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원한 MJ님께서는요, 저는 이웃집 토토로 좋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니 감독님의 이 지브리 작품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작품인가요? 네, 저는 사실 제일 개인적으로는 지브리 최고 걸작은 이웃집 토토로입니다. 어떤 이유죠? 뭐 일단 사람들 캐릭터가 워낙 귀여우니까 그쵸, 뭐 캐릭터 맞아요. 때문에 좋아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물론 뭐 캐릭터도 너무 예쁘죠. 예쁘고 이제 대표되는 주인공인 토토로보다도 이제 새끼 토토로 아주 귀엽고 근데 그것도 있지만 또 이제 마쿠로 구르스케라고 하는 이제 검댕이 숫검댕이가 있어요. 그게 너무 귀엽게 표현되고요. 뭐 근데 캐릭터도 캐릭터지만 사실 저는 이 영화 속에서 그 나타내는 표현하는 방법이나 이야기가 이제 친구를 우리가 만드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기본 자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장면이 토토로의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죠.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 주인공이 토토로가 갑자기 옆에 나타나서 서 있으니까 놀래서 처음에 괴물이 나타났으니 놀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서 있는데 비가 오니까 근데 그 주인공이 토토로에게 우산을 건네줍니다.
그때 이제 토토가 씩 웃으면서 이제 그 우산을 받아들이고 되게 됐고, 네. 그래서 그 작은 친절이 그들을 이제 친구로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아주 마법 같은 순간들이 영화 속에서 계속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토토를 사랑하는 거는 마치 그 보석 상자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예쁘고 아주 사랑스러운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왠지 우리가 어느 한켠에 바라고 있었던 서로에게 그런 친절들이 네.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목요일 환경기획 1.5도의 미래 지금 김태균 영화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영화 바람의 계곡의 나우시카 또 월령공주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볼까 하는데요. 프린스 모노노케의 네, 히사이조, 네, 히사이 시조의 프린세스 모노노케 듣고 왔습니다. 연주곡이어서 그런지 더 뭔가 그때의 감성에 젖어드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은데요. 역시 지브리 감성에 딱 걸맞는 노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들이 되게 환경보호를 기조로 한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금 소개하는 영화들이 환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테마는 테마 중 하나는 이제 평화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근데 그 속에서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생태주의, 즉 자연과 환경입니다. 그 파괴와 대비되는 생명의 이미지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자연, 그리고 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생태주의적 메시지가 가장 잘 담긴 작품이 바로 오늘 생각하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와 월령공주인데요. 이 두 작품의 이야기 서사 구조도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의 전개 방식, 아니면 뭐 캐릭터도 매우 유사함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첫 도입부에서 이제 나우시카의 경우에는 오무라고 불리는 거대한 곤충이 마을을 향해 돌진하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인 나우시카가 그걸 막으면서 그 캐릭터를 소개를 하고요. 월령공주 같은 경우에도 첫 시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앙신이 마을을 습격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주인공인 아시타카가 막으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요. 또 이제 마지막 순간 역시 대재앙이 벌어질 사건에서 인질이 된 오무의 새끼를 되돌려 줌으로써 대참사를 막는 모습이나 네. 그 재앙신을 넘어서 그 시시가미, 즉 사심신이라고 불리는 창조의 신적인 존재가 영화에 나와요. 그 존재의 머리를 되돌려 줌으로써 참사를 막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점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영화 전개 과정 역시 두 작품 모두 인류의 어떤 무분별한 문명 발전 과정 속에서 분노한 자연이 부해라는 독소를 내뿜어서 인류를 멸하려고 한다든지, 네. 월령광주 같은 경우에 이제 자연이 인간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한다든지, 환경 파괴에 대해서 자연이 벌을 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이제 중간에는 보여요. 네.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수준이 대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공격을 받구나, 이런 영화인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우시카에서 나중에 보면은 그 부해는, 독을 내뿜었던 부해는 그 인류를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오히려 그 자연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월령공주에서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그 문명의 발전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삶과 죽음이라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자연의 흐름을 깨는 섣부른 행동을 경고를 하죠. 네. 경고를 하고, 그리고 서로 이해 속에서 공존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는 것을 천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아주 그 월령공주에서 아주 감동적인 명장면이 있는데요. 그 영생을 얻으려고 이제 극중의 인간들이 그 사슴신을, 아까 말했던 사슴신으로 형상화되는 창조의 신, 그 시시가미의 머리를 총으로 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이제 두 번째 방아쇠를 당기는 장면에서 인간에게 사슴신이 어떤 마법 같은 순간을 이제 연출하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총을 이제 부러지게 만들거나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자신을 쏘려는 총에 새싹 꽃이 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이 영화의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명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정말 띵 머리를 네. 맞은 것 같네요. 네. 이 두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뭐라고 보시나요? 그 시대적인 배경은 달라도 일맥상통하는 주제를 가진 두 영화지만, 또 이제 두 작품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두 영화 속의 주인공을 통한 감독의 메시지 전달에 있는데요. 네. 나우시카의 경우에는 인류와 자연의 대립 속에서 구원자, 즉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계가 구원돼야 된다는 그런 태도를 보여요. 또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인 반면에 모노노케 히메에서는 주인공 아시타카는 자연을 표현하는 동물과
문명을 표현하는 인간의 대립 속에서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통해서 대립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 속에서 공존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앞서 말한 대로 미야자키 감독이 보여준 그 생태주의적인 이야기의 최종 결과물이자 그의 사상을 대변하는 영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면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대립이 아니라 생명이란 무엇인가와 생명 그 자체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알고 싶어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 두 작품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지브리 작품을 접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네. 발매된 DVD나 블루레이를 통하지 않으면 접하지 없었고, 아까 앞서 어떤 플랫폼이 있긴 있었는데, 네. 좀 삭제가 됐다든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지금 현재 개봉작이죠. 처음에 얘기했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제작비가 부족해서 기존의 작품들을 OTT 플랫폼 아주 유명한 두둥 오시라는 곳 있죠. 네, 그쪽에 저작권을 넘겼고요. 그래서 네. 그 스튜디오 지브리의 모든 작품은 그곳에서 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무삭제판으로. 아우, 덕분이네요. 네. 스테판 할꿈님께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정말 재밌다고 남겨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첫방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짧게 한마디 남겨주신다면요? 사실 제가 죄송하지만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네, 조금 어질어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실 제가 영화 얘기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한결 나아지고 편안한 방송이 되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네. 전혀 티가 안 나셨고요. 너무 재밌는 영화 소개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고픈 꿈들이 없으면 어때? 그러니 이젠 걱정하지 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은 찾아올 거야. 넌 너무 잘하고 있어. 오늘 하루도 잘 살아온 그대들을 위해 마음은 편안하게, 입꼬리는 즐겁게 올리는 시간입니다. 문 닫아. 마음이 강해야 사과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더 강해야 용서할 수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 네, 오늘 이렇게 또 환경영화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뉴페이스 분을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이 감독님도 아프시지만 좀 컨디션이 안 좋지만 또 얘기하실 맛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 찾아와 주셔서 환경영화 이야기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오웬의 오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다정다감 5시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